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17페이지의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뇌물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 자, 그 금품 무상대여 수수일부터 변제기까지 이자 추징한다. 그리고 변제기가 없으면 판결 선고 시까지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으로부터 그 공무원이 돈을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면 이때부터 이제 범죄가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수수한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몰수 추징해줘야겠죠. 근데 범죄를 범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거 받은 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다 몰수나 추징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이랑 을이 돈을 이제 빌려주고 받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럼 그 기한까지 이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간의 어떤 그 변제기 기한이 없어요. 없으면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판결 선고 시까지 액수를 다 이제 산정해줘서 추징하는 겁니다. 자,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까지, 변제기가 없으면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자 산정해서 다 추징합니다. 자, 다음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어 있으면 몰수나 추징할 수가 있는데, 몰수 특징이 안 되면 몰수 추징을 못 하죠. 자, 특정이라는 거는 이제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지만 그 물건 특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승용차 대금 1,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하고 말만 했지 물건으로 정해진 건 없잖아요. 말만 했지. 그래서 몰수 추징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이 갑한테 이제 공무원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둘이서 약속을 하고 주는 돈을 받았어요. 그럼 요구한 거는 아직 말만 했지, 돈 달라는 말만 했지 물건이 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몰수이 안 돼. 그리고 약속한 경우는 세모죠. 여기 그 말만 했으면은 안 되고, 1,400만 원 말만 했으면 안 되고, 1,400만 원 가방에 넣어갖고 이 물건 가방에 있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건 특정되면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 수수한 거는 받았다는 거니까 물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몰수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말로만 약속했고 물건 특정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추징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포괄을 그 필요적 몰수추징의 산정 방법. 자, 산정 방법을 보면, 자, 갑이 그 공무원한테 1억, 2억, 5억을 줬다. 그리고 을이 얘한테 1억, 2억 이렇게 줬다. 자, 그럼 이제 요 뇌물죄 액수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게 다 포괄일죄예요. 포괄일죄. 얘한테 2번 받은 3천이 포괄일죄입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한테 대해서 이제 그 죄와 형을 따져야겠죠. 죄와 형을 따지고 그다음 추징금을 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형을 따질 때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요. 3천 이상, 5천 이상, 1억 이상 액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그럼 죄와 형을 적용할 때는 그 합산의 기준이에요. 합산의 기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범들이 있었다. 뭐 을하고 뭐 병하고 정하고 공범 3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받은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하였다. 그럼 분배한 개별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합산의 기준이죠. 합산의 기준. 그 합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합산하냐면 포괄을 찍기를 합산하죠. 요렇게 합산하면은 얼마예요? 8천이죠. 8천에 대한 죄를 범했다 처벌하면 되고, 요렇게 합산하면 3천이죠. 3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실적경합범이기 때문에 실적경합범은 합산하지 않아요. 포괄을 찍기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포괄일죄 합산해서 형벌 나왔죠. 3천 합산해서 형벌 나왔죠. 두 개는 실적경합범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한죄 하나를 뽑아서 절반 가중처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징할 때는 또 다르죠. 추징할 때는 이 형법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추징은 그 이익 박탈의 성격인 때가 있고, 징벌의 성격인 때가 있는데, 박탈 성격인 때는 이제 받은 돈을 분배했으면 분배한 액수만큼 개별적 산정 추징하죠. 근데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 액수에 대해서, 다 합친 전 액수에 대해서 전원에게 전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특별법, 형법은 전부 다 이익 박탈이고, 특별법은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별말 없이 형법상 이거다 그러면 박탈한 만큼, 먹은 만큼 하는 거고, 특별법상 징벌이다 그러면 전액 추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기억 안 나면 초문에서 또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합산의 기준이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 재화형을 적용할 때에는 포괄을 찍기를 합산하는 것이고 경합법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수뢰자가 대론 제3자 소요 비용하고 증례자가 먹은 비용하고 이제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갑이 공무원 을을 불렀는데 얘가 병을 데리고 왔고 얘가 정을 데리고 왔어요. 전체가 이제 골프장을 즐겨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분배하면은 1인당 50만 원씩 그 골프장을 즐겼다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뇌물의 수는 얼마냐면 이 사람이 먹은 50하고 얘가 데려온 이것도 을이 먹은 뇌물이에요. 그래서 먹은 뇌물은 100만 원이고 이걸 추징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계산을 증례자 갑이 돈을 다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먹은 거고 자기 돈 사준 거니까 액수에 산정하지 않죠. 그래서 수뢰자가 데려온 거는 액수에 산정해서 추징해 줘야 되는데 증례자가 먹었거나 증례자가 사준 거는 그 자기가 데려온 사람한테 사준 거는 이건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은 그대로 상자에 보관하고 그대로 특정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 이거요. 그럼 얘한테 추징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이 돈을 예금했거나 소비했거나 이 사람 손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손에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은 그대로 돌려줬으면은 받은 사람 증례자로부터 물수징하면 되겠고 수뢰자가 다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를 반환했으면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 반환한 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이거 가로치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얘가 소비해버렸죠. 이게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이렇게 돼요. 자, 다음에 받은 뇌물 자체를 그 몰수징해야 되고 거기 뭐 비용 대가가 들어갔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총액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뇌물 액수 일부를 이제 교사 방조범에게 사례금을 줬으면은 그거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다 추징하죠. 자,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자, 갑이 증례자, 을이 수뢰자인데 이제 병은 뭐 교사범, 뭐 정도 교사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000만 원 받아서 사례금으로 200을 전달했어요. 그럼 이거 자기가 다 먹으려고 받은 거니까 200 전달한 거를 제외하지 말고 1,000만 원 전액을 다 추징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교사범 정이 현장에 와서 공동 수수를 한 거예요. 공동 수수. 얘가 1,000만 원 받았고 얘가 현장에서 300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1,300을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수수 얘가 범한 거는 얘가 먹으러 준 거니까 빼고 얘가 먹은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동 수수라면은 이걸 뺀 나머지만 추징하는 거고 공동 수수 아니고 단독 수수한 다음에 사례금으로 준 거는 공제하지 말고 이거 다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받은 취에 따라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자, 갑이 을한테 1,000 주고 200을 줬는데 얘가 이제 처음부터 돈을 줄 때부터 이제 취지가 뭐였냐면 자, 1,000만 원 주는데 너는 800 먹으라고 주는 거다. 200은 전달하라고 주는 거다. 이런 취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0은 받은 취지에 따라 전달한 거니까 빼야 되겠죠. 빼고 나머지 800만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공제할 때는 받은 취지에 따라 전달했다. 이런 문구를 줘요. 자, 다음 이제 뇌물액수에서 그 원천 공세 근로소득세는 원천 공제하고 추징하고요. 부가세는 합산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키워드 18페이지. 자, 이제 고무집행방해죄를 보겠습니다. 자, 고무집행방해죄는 이제 갑이 있고 A가 있으면 A가 이제 경찰인데 범인을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범인이 이제 대들었죠. 대들어갖고 이 경찰한테 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폭행했는데 결국은 범인을 잡았어요. 잡아갖고 공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가 방해될 필요 없죠. 위험으로 충분하고 결과 필요 없이 폭행 협박 자체로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행 협박 자체로 제가 되기 때문에 그 폭행 협박 정도는 방해할 정도가 돼야 되지만 방해 결과나 방해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경찰한테 대들고 때리면 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체포가 되었고 공무를 방해하지 못했어도 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계공식법은 다르죠. 위계공식법은 이제 속여서 위계로 속인 다음에 방해 의사로 방해 결과까지 나와야만 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각종 방해죄 중에서 방해 결과 필요한 범죄가 2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위계공식방하고 또 하나가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관련 사방해죄도 방해 결과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무가 적법할 때만 보호를 받아요. 자, 업무방해죄 업무는 사적 업무라서 위법 무효도 보호받지만 뭐 권리행사 방해, 주거침입, 업무방해, 위법 무효 다 보호받지만
공무집행의 공무는 적법할 때만 보호받습니다. 위법은 보호받지 못하죠. 공무원이라서 법을 더 잘 지켜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적법한 업무 해야 되고요. 뭐 불법 주차 단속, 대기 준비 중인 때도 공무 중이다. 뭐 야간 당직, 뭐 전부 다 된다. 자,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장래 공무 예상 X. 그게 이제 올해 기출됐거든요. 자, 이 사람이 공무를 수행 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장래에 공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만 갖고는 아직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예로서 뭐가 있냐면 출근 중에 있어요. 그건 옛날 기출인데 지금 경찰관이 경찰서 출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근하면 공무수행이 예상되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공무수행 중이 아니잖아요. 이럴 땐 때려도 공무심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136조 1항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항이 직무사직강요죄는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몰라도 좋고. 자, 그럼 이제 공무가 이제 그 적법한지 따지려면은 추상적, 구체, 방식 세 가지를 다 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구체적, 방식. 자,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일반적 권한이 있죠. 그게 구체적 상황에 맞게 현행범 긴급체포 상황에 맞는 체포여야 돼요. 그리고 미란다운 칭이나 영장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에 들어올 때만 보호를 받고 테두리 벗어나는 거는 위법이라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적법성 여부는 반드시 행위 당시 객관적 판단이죠. 사후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틀린 거죠. 자, 국회 당직자 풀리겠습니다. 국회 당직자랑 의원 보좌진이 그 국회 회의장 외교통상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막 그 몸싸움하고 물 뿌리고 난동을 부렸는데 그 정당 당직자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는 거는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고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이제 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방해가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막 집비 손상, 물 뿌리고 한 건 다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표 정리하시고. 자, 다음 적법한 공무. 자, 의무경찰에 뭐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무릎을 스쳤다. 뭐 범은 인상착의를 보고 체포했는데 준현행범이었다. 뭐 수용시설의 그림을 제거하는 것도 적법한 명령이었다. 예, 검문의 이유가 범죄 때문인 걸 알았으면은 그 미란도한치 고지가 없어도 적법한 직무집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의 집에 막 경찰이 막 들어가요. 불법이죠. 근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들어갔다면 괜찮다. 예,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적법하다 봅니다. 자, 다음 위법한 공무집행. 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도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고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고지할 수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30분 지나서 이제 항의하니까 그때서 고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봅니다. 보호받지 못하죠. 자, 강제 연행, 고지 의무 불이행 전부 다 위법. 영장 없이 합리적 근거 없는 사무장 긴급 체포 위법. 자, 불법 집회가 서울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서울의 불법 집회를 단속하는 거는 적법이에요. 근데 왜 광주나 대전에서 다른 지역에서 버스 타는 것부터 제지하냐 이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위법이죠. 자, 그다음에 조우 사건이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를 조우 우연히 만났어요. 영장 발부가 형식행정에 발부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발부가 된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고 잡으면 위법이고 고지하고 잡으면 적법돼요. 조우 사건 판례 두 개 다 있으니까 비교해야 되고요. 자, 폭행법의 정도는 방해할 정도입니다. 2단계죠. 심리적, 간접적 폭행으로 충분하지만 방해할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바닥에 인분을 투척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죽고 싶으냐 이렇게 협박을 하였다.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도 협박이 됐고요. 뭐 신경이 살짝 자유진을 확 틀어갖고 무릎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깜짝 놀라겠죠. 심리적 폭행이 된다. 자, 출입문을 계속 쾅쾅쾅 두드립니다. 출입문을 두드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겁을 먹겠죠. 이게 2단계 심리적 폭행이에요. 고무방해 폭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폭행법 될 수 없는 것들. 죽어버리겠다. 자해를 하겠다. 뭐 차량이 슬슬 도망갔다. 불복종이죠. 자, 소극적 불복종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가는 거지. 이거는 고무방해 폭행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박스를 이제 증거물인데 그거 제 건데 돌려주세요. 들고 뛰쳤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고 있죠. 다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폭행 협박이거나 단순 불복종, 불복종. 불복종 정도라면은 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일시적 소음 같은 경우는 폭행 정도가 될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을 느낄 정도 있어야 되죠. 전화, 고성, 음향, 소음 이런 건 폭행이 될 수가 없고 고통을 느낄 정도란 말이 나올 때만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재 중에 미래 철판 조각을 뿌렸는데 경찰에 다쳤다.
자, 2단계 폭행이 되려면은 사람한테 심리적 간접적 폭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부재 중. 아무도 없을 때 뿌렸으니까 사람에 대한 심리적 폭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해 정도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되는 법액이 아니라 사람 수로 재수를 따지는 게 3개가 있었죠. 위조죄, 공무방해, 직무유기 교사 3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경찰관이 이제 하나의 공무를 위해서 2사람이 체포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2명 때렸으니까 제가 2개. 차례로, 순차로, 곧이어 같은 장소 때리면 연달아 하나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적 경합범 됩니다. 자, 끝.